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한국은행이 실제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5월 한은은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 마이너스 0.2%의 성장률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지자 3개월 만에 더 내린 겁니다. 실제 역성장을 한 해는 1980년 그리고 1998년밖에 없습니다. 출산율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올 상반기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0% 급감해 연간 출생아 수 30만 명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출산율 결과가 몇 년 후 우리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내릴지 모릅니다. 떨어지라는 코로나 확진자 수는 안 떨어지고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2020년 8월 2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불의 경제학이 아닌 상생의 경제학을 말하는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미 세계 최하위권인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1년 전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어제 통계청의 발표인데요. 2019년 출생 통계와 2020년 6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 2,7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 4,100명, 7.4% 감소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같은 기간 0.98명에서 0.06명 하락했고요. 정부에서 사실 이 저출산을 올리기 위한 예산을 늘리고 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고만 있으니 방향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학자 서울대 조영태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출산율 떨어진 거 하루 이틀 일 아니니까요. 교수님하고 그렇죠. 네, 스튜디오에서도 여러 차례 우리가 우려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이번 결과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원래 떨어지는 상황 속의 흐름입니까? 아니면 떨어진 거에 대한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흐름 자체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났던 아이들이 40만 명대를 그래도 유지를 했던 거가 2002년부터 2017년까지였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게 30만 명으로 떨어진 게 2017년에 36만 명이 나왔고 그 이듬해 32만 명 그리고 작년에 30만 명이 나왔 딱 3년밖에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급감한 거네요. 그러니까 아주 급감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앞서 네.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되면 연간 출생아 수 30만 명 붕괴도 현실화될 수 있다. 이 분석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 올해는 코로나가 있지만 사실 올해 태어날 아이들의 숫자는 작년에 임신이 된 아이들이 주로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와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태어날 아이의 숫자들이 이제 올해부터 20만 명대로 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결혼식 하루 전에 연기한 커플이 있었거든요. 코로나19가 당연히 출생아 수에 영향을 주겠죠? 코로나19가 출생 아수에 영향을 주는 거는 올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올해에 이제 결혼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결혼도 연기되고 있고 그래서 이 결혼이 연기되면은 그게 그 효과가 내년에 출산율로 영향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남성도 여성도 혼인하는 연령대가 굉장히 뒤로 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계속 이제 뭐 30대가 허시적 넘어버렸는데 그게 원래 올해 결혼을 했었어야 할 사람들이 올해 못해서 내년으로 연기가 되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점도 또 뒤로 미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신체적인 또 저희가 건강도 생각하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출산할 수 있는 연령은 계속 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출산 아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게 내후년에 이제 내년도에 출산 아수가 결정돼서 나올 텐데 그때 되면 저희가 정말 좀 깜짝 놀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출산은 당연히 생물학적 나이와 밀접하니까요. 네. 아이를 둘, 셋 낳기로 한 사람도 결혼이 늦어져서 생물학적 나이를 더 먹게 되면 하나 낳을까 하고 하나 낳을 사람은 또 안 낳게 되고 이런 일이 충분히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실제로 작년에 어제 통계청에서 나왔던 그 자료를 쭉 이렇게 보면요. 어제 그 언론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통계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째 아이가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진 것보다 둘째 아이를 사람들이 안 낳게 된 게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혼을 하면 애를 둘을 낳을 거야라는 생각을 해왔고 그게 사실 지금까지 맞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는 결혼을 워낙 늦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해도 첫째만 낳고 둘째는 안 낳는 경우가 더 이제 많아진 거게 된 겁니다. 그렇죠. 제 예. 주변에도 아이 둘 이상 낳은 부모들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앞으로도 더 이 상황은 지속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그 사회가 지금 뭐 우리 그 한스 로슬링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통계학자이며 인구학자이신데 그분이 쓴 팩트플리스라는 책이 있어요. 네. 아마 읽어보신 청취자들도 많으실 텐데 그 팩트플리스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방글라데시 그러면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막 출산율도 높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방글라데시조차도 이미 출산율은 아이를 둘밖에 안 낳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선진국들은 이미 다 1.5 밑에 굉장히 많은 선진국들이 1.5 밑으로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만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우리나라의 출산율 같이 이렇게 0점대로 떨어진 나라는 도시 국가들 말고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OECD 이거는 비교해봐도 그렇죠. 그렇죠. OECD의 평균도 1.5대인데 그게 1.6에서 1.5대로 한 10년 동안 떨어졌는데 그래도 1.5대로 쭉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10년 전에는 뭐 한 1.3 정도였다가 지금은 0.92가 됐으니까 이렇게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의 대책에 대한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그렇죠.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은 해마다 늘렸고 출생아 수는 그런데 55개월째 줄어들고 있고요. 예산이 네네. 부족한 겁니까?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도 뭐 정확하게 그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애들이 임신에서부터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나는 동안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통틀은 게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이라고 지금 잡히는 거거든요. 저출산 예산이라 함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임신하고. 저출산 예산이라 하면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아이를 더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투입된 그런 그 돈이라고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 애가 임신에서부터 태어나고 그다음에 애가 잘 자라나고 잘 교육받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래서 출산율이 낮지 않더라도 사실은 써야 됐을 그런 돈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인구학을 하시는 분들은 좀 정부의 예산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썼다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로 쓴 게 어디에 있냐라는 그런 비판도 좀 하고 계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잠시만요. 그럼 저도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출산 대응 예산이라는 건 출산을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주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을 안 한 사람들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겠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정부에서 말하는 지금 10년 동안 209조 5천억 원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임신해서 태어나고 아이가 잘 자라는 일련의 과정의 예산이라는 말씀이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출산 자체를 장려할 수 있는 예산만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이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태어나는 데는 임신하고 출산하는 시점에 뭐 금전적인 지원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아기가 잘 자랄 수 있게 사회적인 환경이 마련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다 포함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또 맞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그 저출산 관련 예산과 실제로 정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저출산 예산에는
개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네. 개념도 바뀌어야 됩니까? 저는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면 방향이 잘못된 건가? 그렇다면 처음 출발부터 개념 설정부터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그 예산 사용의 대상은 존재해왔던 거죠. 있었습니다. 네. 그게 주로 뭐였냐면은, 이제, 보육복지 쪽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난 다음에 보육 환경이 워낙 우리나라가 열악했었으니까 보육복지를 좀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보육 환경 개선을 굉장히 많이 잘 해왔고요. 근데 한번 복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스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보육이 굉장히 필요한 이 출산하고 애를 낳고 자라는 데 있어서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쪽에로만 예산이 투입이 되어 왔던 게 그래도 정부가 지금 예산을 좀 편성을 조금 더 잘했으면은 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그 점입니다. 제가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오늘 20대 친구하고 제가 밥을 먹었는데 네. 왜 연애 안 하냐고. 요즘 네. 20대들은 왜 이렇게 연애를 안 하냐고 했더니 연애할 여유도 없고 네. 연애를 할 마음의 준비가 마음도 그렇고 물질적인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20대 청년들이 연애도 안 하는데 결혼까지 네.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 결혼을 안 하는데 출산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예산은 보육에 많이 맞춰졌다는 거니까 네네. 교수님 말씀은 아예 진단을 좀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당장 효과가 있을 정책을 마련하고 싶은 게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네. 그런데 사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예, 사람도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아이를 낳아야겠다라는 거를 일생에서 요 정도 연령대쯤에는 해야지라고 하지 딱 내가 찝어가지고 이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정부의 정책도 사실은 내년에 효과가 있을 정책을 마련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부도 약간 호흡을 좀 멀리 보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정책이 마련되면은 아마 그냥 보육에다가, 그러니까 예산은 잡혔고 예산을 써야 돼서 그래서 보육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걸로 끝나지 말고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좀 갔으면 좋겠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 김혜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청년들이 지금 느끼는, 내가 지금 결혼을 어떻게 해요라고 느끼는 게 사실은 그런 그 불안함이거든요. 네. 지금 자기의 뭐 사회적인 위치, 가족 내에서의 위치,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데서 오는 불안감인데 그 불안감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 찾아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그게 인구학자인 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너무 서울과 수도권으로 청년들을 지금 집중을 시키고 있어요. 네, 대학도 우리는 인서울 대학을 가야만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직장도 지방보다는 서울에 있는 직장을 더 원하고 있고 근데 서울에 와서는 주변에 나 같은 청년이 많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계속 또 스펙을 더 쌓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그 서울로의 집중, 뭐 밀도가 막 막 늘어나면 심리적인 밀도도 또 이렇게 서로 경쟁감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해소시켜주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데 그거는 지금의 청년도 그렇지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지금의 청소년이 10년 뒤에 청년이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태어날 때 한 40만 명대로 태어난 친구들이거든요. 네. 지금의 청년들은 60만 명이 넘게 태어났고, 네. 그러면 20만 명이 줄어들면 10년 동안에 이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면은 이런 경쟁감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지속되면은 이 청소년들이 청년이 됐을 때도 여전히 이 경쟁감을 느낄 거예요. 아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네네. 얘기를 듣기만 해도 제 마음이 답답해지는데 네. 지금 교수님이 그래서 지적하시는 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이 부분이 좀 해결돼야 그래서 청년 네. 세대들이 숨을 쉴 수 있어야 이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번 발표 보니까 도시의 네. 저출산 현상이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도시가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경쟁이 심하면 네. 출산은 이렇게 늦출 수밖에 없는데 이제 서울의 경쟁이 그만큼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서울과 부산 이런 대도시가 굉장히 높고 반면에 세종시가 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출산율은
꽤 높게 나왔거든요. 1.2가 넘게 제일 높았어요. 우리 17개 시군, 그러니까 그 시 단위들 중에서. 네. 그래서 세종시가 제일 높은 그러면 이유가 뭐냐를 보면은 세종시가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공무원들이 구성이 많죠. 됐고, 네, 거기 이제 공무원들만 계시고 서로 간의 경쟁이라는 게 딱 그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의 경쟁은 없기 때문에. 아, 안정적인 환경이요. 그렇죠. 굉장히 안정적인 환경이죠. 아, 시사하는 게 많네요. 이 세종시의 이 출산율이. 근데 이제 그래서 세종시가 얼마나 좋아요. 세종시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세종시에 사시는 공무원들의 이야기고 만일에 제가 YTN 기자예요. 그런데 세종시에 파견이 됐어요. 근데 YTN은 서울 상암동에 있잖아요. 원치 않죠. 그러면 거기 너는 가는 세종시에 게. 갔으니까 네. 너도 공무원처럼 결혼해서 애 낳을 거냐?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기자분들은 안 하신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난 맞습니다. 빨리 서울 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아, 교수님 말에 100번 동의하는데 교수님. 근데 이게 사실은 네.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실천할 그렇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교수님은 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의 예산 집행보다는 네. 호흡을 길게 갖고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데 더 집중해 달라고 부탁은 하셨지만 그래도 네네. 당장 실천 가능한 몇 가지 팁을 좀 주세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게 오늘 아침에 마침 그 정부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라는 걸 만들어 놨었어요. 네. 거기에서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 결과가 발표가 됐거든요. 네.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큰 기조 자체가 이렇게 출산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일을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가자. 그래서 여기에는 경단녀라고 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여성이 출산한 다음에 경력 단절이 있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복수 국적도 확대를 하고, 외국인이 원래는 외국인은 우리나라가 국적을 취득하면은 상대방 거를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둘 다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한국에서 태어나면 외국인이지만 자녀한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한켠에 또 정부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당장은 아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런 변화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좀 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이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때문에 경단녀가 생기지 않도록 육아와 가사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변화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교수님 말씀하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그런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문자로 많은 분들이 의견 남겨주셨어요. 제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긴 한가 봐요, 교수님.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